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스 장재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미중 관세 전쟁 이슈로 올해 투자 환경은 말 그대로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목대균 KCGI 자산운용 CIO님을 모시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국가 대체 투자 시장까지 전반적인 전망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대균 CIO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세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M7 종목의 성과를 보면 올해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실적은 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M7 주식들의 어떤 전망이랑 또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M7 종목들이 급락을 좀 했습니다. 뭐 향후의 그 경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상 못했던 폭으로 관세 정책을 갖다 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최근에 이제 다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좀 우려했었던 애플하고 테슬라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나머지 뭐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등은 그나마 양호했던 실적을 좀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줬었고요. 테슬라도 최근에는 그 앨런 머스크가 경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태로 보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4월 1일 날 주가 급락했던 것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00선에서는 그래도 주가가 좀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PER 올해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결코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분기 실적 이후에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2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4월, 5월, 6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등이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렵겠죠. 예, 구입하는 물량의 50%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공급처 물량을 공급의 다변화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구입했던 게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매출라고 봤을 경우에는 10% 이상이 중국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요새 불매운동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반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 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에다 영향을 미치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2분기, 3분기에는 좀 아직 그림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 특히 또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 CEO가 얘기했던 것은 주가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 관련된 투자 부분이고 그쪽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애주어가 너무 잘 되고 있었다는 걸 또 확인시켜줬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 괜찮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보다 괜찮다. 우리 투자 더 금액을 늘리겠다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국면이 연출이 됐는데 개별 기업별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과정, 그 관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더라도 시장이 다 우행하는 안 좋은 약세장으로 간다고 해도 일부 종목은 또 강하게 또
반등하거나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M7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 종목 간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드바이스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올해 들어서는 지금 M7 종목들의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워낙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 급락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대부분 헤지 펀드들이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맹목적으로 어떤 M7이나 어떤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현한다기보다는 조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축하려고 했으나 네. 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포트폴리오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는 좀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러면 짧게 요약하자 그러면 올해는 좀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낫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방어주 중에 하나가 통신주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은 AT&T 같은 기업들이 네.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요. 네. 또 뭐 제가 방어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GDP 올해 1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역설정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좋은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예, 민간 투자 쪽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미국으로 투자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 투자가 많아질수록 미국 내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기업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또 종목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성장을 했지만 많은 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정 투자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이런 네, 정보통신 부분의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전력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계속 신경 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코노미스트로서는 제가 뭐 말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경기의 매크로의 흐름과 관련돼서는 그런 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그 AI 투자랑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절대 금액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불 정도 AI 투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줄지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천억 불을 상회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는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5년 동안 5천억 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천억 불이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전력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게 되고 기타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예. 투자자들이 테슬라랑 엔비디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테슬라는 아까 뭐 중국 익스포저가 좀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뭐 지금 매출로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판매가 부진하고요. 중국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진한 판매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가라는 게 미래를 갖다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향후에 그럼 테슬라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로보택시 사업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옵티머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EV 쪽 같은 경우에 영업 마진이 20%를 하야 하는데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 60%를 상회합니다. 그 정도 높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보택시 사업부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기업 가치가 달라질 것 같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왜 갔을까? 예, 저도 고민했는데 사실 이런 쪽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머스크의 전략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부분이 좀 어떤 구체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어떤 그런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00대를 갖다 양산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양산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은 그 테슬라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현재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엘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그렇죠.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금지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H100, 호퍼 시리즈의 H100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H800으로 했었고 H800이 다시 금지가 되니까 그거보다 저사양이었죠. H20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사실 H20은 중국의 대부분의 데이터 하이퍼스케일러, 빅 IT 회사들, 텐센트, 알리바바들이 사용했던 그 고성능 칩이었는데요. 그렇죠. H20마저 수출이 금지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간극을 지금 현재 화웨이나 다른 회사들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랙엘 같은 경우에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 루빈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또 장기적 그림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경우에 AI 스토리를 믿는다고 하면 AI 산업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인프라를 까는 기업으로서는 엔비디아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세대 기업으로 갈수록 성능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비용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루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성비로 봤을 때 지금의 성능을 1이라고 보게 되면 2, 3년 뒤에 루빈의 성과는 가성비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보다 나은 10배의 성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럼 이걸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가성비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를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AI에 관련된 투자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 현재 시점에서 2030년까지 이런 AI 투자에 대한 증가율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GDP보다 높은 금액을 상회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갖다 지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미래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CIO님께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까지 연장을 해볼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포텐셜이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AI 관련된 투자들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가성비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또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는 AI 산업에 있어서는 거의 표준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금 GPU가 가장 쿠다에서 잘 가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이 쿠다라는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CIO님이 그 방송하시는 거를 들을 때 쿠다 설명을 해주시는 걸 이렇게 듣고서 저게 아마 우리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그냥 락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엔비디아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대부분의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쿠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쪽 그 하이텍이나 AI 인공지능 쪽에 그 자료들을 이제 많이 안 보다 최근 많이 보니까 H20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래서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2O라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영어를 해서 네.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우리 투자자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항상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따라가고 또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도 그 AI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국의 AI가 미국을 캐치업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1월 초에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1월 20일이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예. 근데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두 가지 충격이 같이 온 거예요. 딥시크 충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네. 그리고 관세. 네.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H2O, H20을 네. 뭐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화웨이가 어센트 920인가요? 네, 맞습니다. 920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바로 다음날 발표해 예.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AI 산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옛날 얘기부터 조금 네.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미중의 이제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을 갖다가 좀 돌이켜 보게 되면 2015년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2015년에 나온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조업 2025라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선진국 수준으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을 놓고 딱 평가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제조업 2025 어디까지 달성이 됐느냐. 대체적인 평가는 한 80% 이상은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기차에서 지금 넘버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BYD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은 다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봤을 경우에 그러면 뭐가 좋아졌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조업 쪽에서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의료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했고요. 항공은 그래도 조금 따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AI 쪽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또 중국에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많이 못 따라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봤을 때 생각보다 다른 기업이 나타난 거죠. 딥시크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에 미국의 AI는 완전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VC들이 엄청난 금액을 또 펀딩을 해줬었고,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따라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성능 칩을 또 제공을 해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따라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딥시크가 이제 출연하면서 많은 걸 또 바꿔놨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면 뭘 했느냐 좀 놓고 봤을 경우 우리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AI 그 모델을 갖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딥시크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했던 애가 나타나서 족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전교 1등을 했던 오픈 AI에 맞먹는 성과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세상에 다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못하고 있었던 우리 수많은 좀 뒤처지고 있었던 유럽이나 신흥 국가들에 있는 AI 기업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기존에 독주를 했던 미국 대비해서 결국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심어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를 따라하면 우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은 화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웨이가 이제 만들었던 910C가 있었고, 910C는 이제 910B를 갖다가 두 개를 겹쳐서 만들었던 칩입니다. 910B와 910C를 갖다 성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H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블랙웰 나오기 전에 시리즈, 호퍼 시리즈의 이제 칩인데요. 910B는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910C를 만들었는데 이 910C의 성능이 H100 대비해서 성능은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칩으로 갖다가 저희가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두려고 하면 어떤 서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버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클라우드 매트릭스 386이라고 하는 서버를 갖다 구성하게 됩니다. 이 910C라는 게. 그럼 910C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86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버가 뭐냐면 NVL72입니다. 72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칩도 적게 들어가는 거고, 사실, 얘는 386개, 얘는 72개. 당연히 어떤 면에서 성능 차이가 날까요? 발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386개를 넣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거고요. 72개를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화웨이가 만들었던 거는 발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성능은 비슷하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걸 놓고 봤을 때 화웨이가 어찌 됐던 간에 중국은 결과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얘네는 발열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성능만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구나. 화웨이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향후의 버전이죠. 920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H100 수준을 갖다가 넘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게 루머가 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 탐방을 갔을 때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루머처럼 들고 있는 화웨이의 신형 칩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그 엔비디아의 칩과 화웨이 칩을 같이 쓰면서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있다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다라는 게 대답이었거든요. 그날 사실 좀 쇼킹했습니다. 중국의 칩은 내수 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내수 시장에 국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거에 신경 안 쓴다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입장이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독점했던, 어떻게 보기에는 고성능 칩을 갖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에 또 돌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화웨이가 발표했던 910D 그리고 920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주의 생태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변화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고, 자체적인 생태계에서 이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쿠다라고 얘기했는데, 쿠다는 서방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표준을 기반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분절된 세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한 선진, 첨단 산업, AI나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 해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공기업들은 비상장기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가한 것처럼 중국의 AI를 엔진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휴머노이드까지 우리가 발전해서 본다고 하면, 넓혀서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토론하는 이유는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공기업이면 이게 우리가 뭐 비상장돼 있으면 투자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의 AI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첨단 쪽의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AI 지금 빅테크들이 AI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핵심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그 사업 부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이두나 텐센트, 알리바바들은 AI도 투자를 하지만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AI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투자 제한 목록에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면 인식이나 음성 인식 그리고 수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발전에 있어서는 또 말씀하셨던 뭐 국영 기업도 있고 국영 기업도 있지만 민영 기업도 많이 있고요. 비상장 기업도 있지만 또 상장돼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하실 때 정보 공개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놓고 봤을 경우에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여기는 매출 증대에 집중하기 있기 때문에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걸 제한시합니다. 효율성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제로 ROE나 그 마진을 봤을 경우에 좀 형편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돼 있는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좀 사전에 나눴지만은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또 운영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G2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거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투명합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뭐 그 미국에서 벗어나자라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은 미국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경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봤을 때는 사실 일정 부분은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 비중은 한 60, 그 다음에 중국 비중은 사실 10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투자하면서 미국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뭐 알파를 내거나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좀 높게 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우리 다음 주제랑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 마켓 해가지고 베트남에 대한 또 긍정적인 뷰를 또 가지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중국 경제에 우리가 투자했었던 것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신흥시장국 중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따른 또 얼마 전까지 또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매크로 전체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좀 슬로우다운하고 뭐 부동산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성장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고 중산층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시장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중국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체제의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또 불확실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이 우리 CIO님께서는 베트남이 매력적으로 보게 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저는 뭐 매크로만 말씀드린 거고. 예. 사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매크로 스토리가
또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차이나 플러스 전략을 갖다가 우리 채택함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베트남이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가까운 거요? 아니요, 중국에서 가장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국경선만 넘으면 그렇죠. 베트남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물류가 이동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 수많은 뭐 한국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베트남은 메이드 인 베트남인 거죠. 메이드 인 베트남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그 우회 수출 기지를 갖다가 베트남에 뭐 중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스토리가 당분간은 또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잘 보시게 되면 해안선이 또 넓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로도 하지만 배로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항구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 물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가깝고, 그 다음에 수출하기가 너무 좋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예, 지리의 힘이 베트남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혹시 대표님 베트남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가보셨죠? 아침에 보게 되면 오토바이 소리 너무 시끄럽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연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가 너무나 어립니다. 예. 그리고 1인당 GDP가 지금 4,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결국에 제조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요번에 상호 관세 매길 때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46%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49%고 중국 빼놓고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이 유예는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관세 효과가 만약에 이제 그게 협상이 안 되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우회 수출의 기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관세로부터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40%를 넘게 되면. 그런데 도대체 어떤 품목에다가 46%를 때릴까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럼 메이드 인 베트남은 무엇이냐? 얘를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건 대부분은 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올마트 같은 데서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관세를 때리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서민들의 그 구매 가격을 갖다 올리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뭐 설령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정적인 영향은 뭐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트남에 수출 기업이 있느냐? 사실 대부분이 미국과 선진국들의 외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결과적으로 마진이 가장 많이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실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은 누구냐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의 혹은 뭐 차이나의 그 중국의 위장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내수는 어떻게냐? 내수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 그 베트남 전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이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젊은 연령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소비자 금융들, 네,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관세 때문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 섹터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어느 쪽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내수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쿠팡과 같은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7%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세안 평균이 12%고 미국 뭐 22%, 중국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에서 인구도 많고 소비 여력이 지금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낮다 보니까
저기서 전자상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호시탐탐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저기서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샤피고요. 예, 샤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뭐 물론 가끔 조정도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매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인상 깊은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에 가장 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인상 깊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중국의 FP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외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봤을 때는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의 I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인도의 인포시스가 저는 기억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베트남에서 무슨 IT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저기서 실제로 베트남에 아웃소싱 하고 있는 한국인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네. 물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렇죠. 예, 고위층은. 그리고 코딩 잘한다. 그리고 똑똑하다. 얘네들도 미국에서 많이 배웠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베트남에서 IT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종목은 외국인들 투자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기도 외국인 그 비중이 제한되나 보죠? 예, 맞습니다. 심지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거의 할 수 없어서 물량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재밌는 점을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 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다른 시장 인도도 있잖아요. 네. 전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100이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60. 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각각 10 정도? 좀 비중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벤치마크로 보게 되면 사실 미국 비중을 갖다가 저희는 한 60에서 70%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이 요새 달러가 약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합니다. 워낙 그동안 2, 3년 동안 또 장기 랠리를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고 대부분의 그 대형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달러가 약세, 그 미국 금리의 상승을 해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나라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저평가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 PER, 역사적 PER을 봤을 때 싼 지역 어디냐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한국, 그렇죠. 예, 중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한국 포트폴리오는 이번에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편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미워도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 중국. 예. 지금 최근에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내수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소비 성장주가 괜찮습니다. 인도는 워낙 사람이 많습니까? 15억 인구고. 네.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인도의 민영 기업의 기업가들은 상당히 경영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지표를 보느냐? ROE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좀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를 갖다가 같이 가져가되 비중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잘 모르는 수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자기가 편안할 수 있는 비중까지만 가져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지역별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별 포트폴리오 배분뿐만 아니라 자산별 포트폴리오 배분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투자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주식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군,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하는 금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가상자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많이 안 가져가고 연말까지로 우리가 연말까지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산별, 섹터별 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장기적 자산 배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주식과 채권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현재는 주식은 55, 채권은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는 해외 쪽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저런 식으로 지금 장기 자산 배분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해외 쪽에 좀 더 치중이 돼 있고 성장 쪽에 치중이 돼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잠깐 연말까지를 놓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저희가 좀 자산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 은, 막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P, 뭐 나스닥을 생각을 했을 경우인데 사실 뭐 유럽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기존보다는 상당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현재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등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CIO님 모시고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 균형 잡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 KC자의 자산운용 목대균 CIO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딥시크의 충격과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풍으로 시작된 M7의 부진과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국이나 신흥시장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기술로 재무장한 중국 시장의 재부상과 높은 경제 성장률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가진 저평가된 베트남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만연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국가별 차별화를 이해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의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글로벌 투자 전략에 유용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글로벌 사이언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